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루커스에서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항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내비게이터 랜딩존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랜선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랜딩존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으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랜딩존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서비스 개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랜딩존을 알게 되면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개념 정리와 함께 간략한 데모를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목차부터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그 애저 랜딩존이란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랜딩존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서비스들이 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계정, 시스템 운영 정책, 이런 주요 서비스들을 한번 뽑아본 다음에 관련된 애저 리소스가 뭔지 한번 안내를 상세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핸즈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저 블루프린트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블루프린트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랜딩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애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처음에 클라우드를 고려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비용은 어떤가요? 그리고 SLA는 잘 지켜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랜딩존에서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관점을 좀 더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크게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계정 권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보안, 운영, 로그 중앙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라면 시스템 취약점 진단이나 컴플라이언스나 로그 관리 시스템 등이 아마 고려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딩존에서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운영자는 누군지, 클라우드 운영자 있잖아요. 또 클라우드 운영자에게 권한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또 시스템 접속 기록은 얼마만큼 보관할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필요한가, 또 로그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거고 어떤 운영 로그를 따로 모니터링 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키워드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저희 클라우드에서 기초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랜딩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랜딩존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러한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키워드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막상 이런 키워드를 그 클라우드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막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애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미지인데요. 이 막연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애저가 60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리소스들 중에서 도대체 랜딩존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 참 쉽게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 파트너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앞으로 이 리소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아이콘 하나가 그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이 서비스를 개수별로 제가 만약에 웹 서비스를 2개를 사용한다 이러면 리소스 2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는 그 랜딩존이 무엇인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랜딩 존에 대한 기초적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키텍처 안에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도 있고요. 키볼트, 시큐리티 센터, 폴리시, 로그 아날리틱스 등이 있는데 이 애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그 이해도가 아직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기능별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애저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밑에 과금이 되는 기준인 그 서브스크립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리소스들을 담는 폴더 역할을 하는 리소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리소스 간 통신을 어떻게 제어할까 라는 부분에 가상 네트워크 환경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을 새로 샀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윈도우가 깔려 있을 거고 처음 접속하게 되면 제가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샀으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폴더를 만들어서 뭐 게임을 다운받으면 이 폴더에 설치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또 뭐 디스크가 하나 더 있다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고 뭐 파일이 용량이 큰 건 D 드라이브에 넣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저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운영 시스템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오기 전에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하고 같이 이 랜딩 존을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쫓아가면서 랜딩 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설계할 내용은 계정 권한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시면 애저에서는 계정 권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리소스가 사용이 됩니다.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 일단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요. 또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만 애저에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개발자가 코드를 통해서 애저 포탈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앱 등록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통해서 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로는 저희 멀티팩터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저 포탈에 접속을 해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요, 바로 로그인 되는 게 아니라 제 휴대폰에 설치된 그 애저 앱을 통해서 알람이 옵니다. 그 알람을 제가 승인을 해줘야 로그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싱글 사인온이 제공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온프레미스에서 AD를 사용하시거나 만약에 그 SaaS 어플리케이션 중에 클라우드 지원 기능이 있으면 애저하고 같이 연동해서 싱글 사인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이 애저 아키텍처로 표현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 파트너하고 소유자, 독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찌 보면 수행한 내용은 참 많은데 단순하게 표현이 되죠. 만약에 여러 사용자 그룹이 있다면 여기에 또 복잡한 표시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랜딩 존이 여기까지 구성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리소스를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랜딩 존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그 운영 정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운영 정책은 애저에서는 크게 애저 폴리시라고 하는 리소스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애저 폴리시의 주요 기능은 일단 정책을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을 그룹별로 묶어서 또 관리를 하고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커스텀 정책을 제이슨 형태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전달드리면서도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핸즈온을 통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어떤 운영 정책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잘 관리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애저 폴리시에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ISO 27001에 해당하는 그 운영 정책을 클라우드에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 패키지 안에 있는 정책들을 할당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면 핸즈온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 애저 폴리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애저 포털의 리소스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위쪽이 바로 애저 포털에 배포된 가상 머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애저 폴리시에서 그 정책을 새로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저에서는 애저에 배포된 리소스나 아니면 변경되는 설정, 그리고 활동 로그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형태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보시면 애저 폴리시는 똑같은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뭔가 애저 포털에서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게 제이슨 형태로 기록이 되거나 신규 배포가 발생할 건데 배포가 되기 전이나 배포된 후에 애저 폴리시에 정의된 제이슨이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필터링을 해서 이 필터링된 내용을 감사만 할지 아니면 아예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디나이를 할지 애저 폴리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후로도 시큐리티 센터나 그 블루프린트 같은 다양한 리소스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리소스들 모두 다 이 애저 폴리시라는 기능이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정책들 중에서 제가 보안 관련된 정책들만 따로 추려서 모아놓고 또 보안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붙이고 또 알람 기능까지 넣으면 이게 바로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이 애저 폴리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리하는데 그 정책들 중에서도 특정 목적에 맞는 애들 추려서 또 다른 그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실제 핸즈온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애저 폴리시라고 하는 서비스의 메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애저 폴리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렇게 숫자들이 좀 보이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현재 146개의 감사 정책이 있는데 제가 140개를 못 지키고 있고요. 준수하는 건 6개 뿐이네요. 지금 원래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데모 환경이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내용과 준수하지 않은 내용들이 표시가 될 거고요. 제가 한번 정의 메뉴로 이동을 해 볼게요. 정의는 뭐냐면 정책 정의와 이니셔티브 정의가 있잖아요. 정책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장표에서 있는 하나의 그 제이슨, 이 필터링을 하는 제이슨이 하나가 정의가 되면 이게 정책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정책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 그룹을 이니셔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콘이 이렇게 편지 봉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이 모양이 바로 이니셔티브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표시되는 게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실제 정책 하나를 배포를 해 볼게요. 지금 정책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의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제가 테스트 구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로 정의하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화면에 바로 제이슨 형태로 그 애저 포털을 검사할 그 값들을 넣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미리 준비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지금 이 정책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애저의 네트워크 리소스에서 특히나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IP 방화벽 쪽에서 정책이 들어갈 건데요. 인바운드에 대해서 allow를 신청할 경우, 그 경우에 혹시나 NNE 상태로 열린다면 이 행위는 deny 해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럼 정책 하나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한 정책을 할당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구독에 할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 특정 제외할 리소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그 리소스들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검토 만들기 하면 배포가 되는데, 이 배포는 최대한 30분이 걸리는 작업이라 제가 앞서 배포해 놨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존에 제가 작성해 놨던 정책이고요. 앞서 제가 넣은 정책과 같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제가 지금 다른 리소스로 넘어왔는데요. 이 리소스가 뭐냐면, 지금 잠시만요. 네,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입니다. 이 리소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규칙을 관리하는 IP 방화벽 리소스예요. 만약에 제가 인바운드 보안 규칙을 새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그냥 NNE로 잡고 제가 도착지는 저희 내부에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제가 배포를 할 건데, 앞서 정책에서 지금 이러한 행위를 제가 부적합하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면 이렇게 실패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처럼 애저 폴리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제약을 걸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제한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수행해서, 앞서서 제가 준수하고 비준수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저 포털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운영 정책을 새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애저 폴리시라는 리소스가 랜딩 존이라는 개념에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발표 자료로 넘어와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시나리오대로 랜딩 존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아래 보시면 폴리시라는 리소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랜딩 존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맨 처음 보셨던 것처럼 더 많은 제가 랜딩 존을 한번 구성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리소스는 애저 키볼트라는 리소스예요. 키볼트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만약에 이 키볼트가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하는 역할은 보통 키 관리를 중앙에서 한다라는 점인데요. 또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제가 잠시 후에 핸즈온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이 키볼트의 주된 기능은 키와 시크릿 그리고 인증서를 관리하는데요.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그렇지만 키를 한번 생성하고 생성한 키에 대해서 권한을 할당하고 또 권한을 할당한 내용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이게 키 매니지먼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으로는 애저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전 역시 애저 서비스와의 편리한 연동 부분도 있지만 트랜잭션당 과금이 나온다 라는 점도 되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데모 환경으로 넘어와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이 키볼트 리소스에 접속을 해서 한번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볼트에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요청이 카운트돼서 표시가 되는데요. 키볼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당, 트랜잭션당 과금을 일단 받고 있고요. 주된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였고, 키, 비밀, 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키값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 메뉴로 들어와서요. 제가 테스트 키 2번 해서 암호화 방식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활성 날짜, 만료 날짜를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 만들기는 쉽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비밀도 그렇게 쉽게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증서도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XX 정책은 이 키볼트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해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저는 키볼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 이름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잠시 후에 데모 환경에서 보여드릴 가상머신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상머신이 키볼트에 접속해서 키를 요청하거나 비밀을 요청하거나 할 때 이렇게 선택된 항목대로 이 선택된 권한에 따른 행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가상머신에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처음에 키볼트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키와 시크릿, 키와 비밀이 있는데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클루커스의 개발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클루커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현재 비밀번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코드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보안 정책상 만약에 암호가 한 달에 한 번 바뀐다면 어떨까요? 제가 코드에 이렇게 넣었던 값을 수정해야 되고, 또 이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에도 이 값들이 있다면 똑같이 수정해야 되고요. 또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코드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는 코드를 통해서 제가 키볼트에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키볼트에 입력을 해놓은 비밀을 가져와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한 달에 한 번 암호를 바꿀 때 키볼트에 저장된 메인 중앙 저장소에 저장된 암호를 바꿔주면 나머지 사용자들은 그 값을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크릿이거든요. 이게 키와는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느냐. 자, 이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키를 요청을 해볼게요. 키를 요청을 했을 때는 아까 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링 값이 표시가 됐는데요. 키는 뭐냐면 아까 제가 키를 생성할 때 암호화 방식을 지정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클루커스 직원이 아니라 외주 개발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외주 개발자라고 해도 개발을 위해서 클루커스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도 이렇게 암호화된 형태의 값만 있으면 이 값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암호가 뭔지는 키볼트 관리자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발표 자료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모 환경을 통해서 보여드린 시나리오대로 한번 랜딩존을 구성을 해보면요. 저희가 만약에 키와 암호 인증서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럼 가상 머신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키 매니지먼트를 설치를 해야 되나? 또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요. 랜딩존에 그 키볼트를 추가하면 서버를 하나 더 생성할 필요도 없이 이 키볼트를 활용해서 관리를 다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외부 사용자가 이 가상 머신에 공인 IP를 타고 들어왔을 때 HTTPS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필요한 인증서 또한 이 키볼트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그 랜딩존 구성보다 조금씩 지금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랜딩존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보안 관리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애저에서 특히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소스가 바로 애저 네트워크 서비스 시큐리티, 저희는 줄여서 NSG라고 하는 리소스인데요. 이 NSG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IP와 포트 트래픽을 제어하는 L4 수준의 방화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NSG를 서브넷에 붙이면 그 서브넷에 포함된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이 다 영향을 받고요. 아니면 가상머신 안에 연결이 된 네트워크 카드에만 연결해서 가상머신 한 대만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정책이 100개, 1000개까지 등록이 되는데요. 제가 앞선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신규 정책을 넣었을 때 실패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정책이 최대 1000개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애저 서비스에 대한 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핸즈온으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NSG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료라는 점, 이 점도 있지만 추가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 NSG 간에 흐르는 트래픽들, 그리고 이 트래픽 안에 있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보, 프로토콜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 데모 환경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NSG 메뉴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아웃바운드 보안 규칙을 새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아웃바운드다 보니까 지금 소스 쪽에는 가상 네트워크를 잡고요. 대상 주소로 서비스 태그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잡아볼게요. 이제 혹시 온프레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애저에서 인터넷으로 나갈 때 공인 IP가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태그를 활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IP를 다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에는 다양한 파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파스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기반으로 통신을 하거든요. 공인 IP를 밖으로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태그를 활용해서 트래픽 흐름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장표로 모아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NSG가 실제 실무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한번 랜딩존을 구성을 해보자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와 DB서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웹서버는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DMZ 서브넷 구간을 만들어 주는데요. DMZ를 어떻게 만드느냐? NSG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이 트래픽들이 특정 DB에 대한 포트만 허용을 해서 통신을 시켜준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놓이는 서브넷은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없도록 제어를 해서 사설 네트워크처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또 하나 저희 랜딩존에 추가가 됐네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그 보안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애저에서는 이 보안 정책들을 다 모아서 애저 시큐리티 센터라는 리소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애저 시큐리티 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보안 감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다 점수로 환산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이 국제 표준 패키지를 또 애저 폴리시처럼 제공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루커스의 보안 담당자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ISO 27001을 이 기준을 지키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국제 표준에 해당하는 정책이 뭔지 그룹핑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보안 경고 발생 시에 그 알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구축 가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센터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이어서 뭔가 하고 싶은 조치들이 있잖아요. 이 조치들을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리소스 간 연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말로 설명드리려니까 어렵네요.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포털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애저 디펜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저 디펜더는 뭐냐면 저희 온프레 환경에서 살펴보면 IDS 장비와 유사합니다. 악성 행위를 탐지해서 저한테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애저 디펜더는 또 리소스별로 과금이 돼서 제가 서버가 1000대가 있어도 그 중에서 한 대만 관리하고자 라고 한다면은 한 대당 한 16,000원꼴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별 과금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포털로 넘어와서 이 보안센터, 시큐리티 센터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큐리티 센터에 들어왔을 때의 화면인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보안 위주의 정책들이 얼마만큼 준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점수로 표현해 줍니다. 지금 저는 33점 정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보안 정책들 중에 만약에 ISO 27001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라고 하면 7개고요. 또 다른 기준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 보시는 화면이 애저 디펜더인데요. 지금 애저 디펜더에서 11일 날 경고가 한 차례 있었네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인벤토리 항목에는 헬시라고 해가지고 이 애저 시큐리티 센터의 보안 점검을 받고 있는 리소스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던 애저 디펜더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애저 디펜더로 오시면 위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애저 디펜더로 관리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고요. 지금 현재 4개 서버가 관리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안 경고가 생성이 됐었고, 보안 경고 중에 상세 내용을 한번 지금 화면 우측에 있는 이 내용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안 경고는 특정 IP를 블로킹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눌러서 상세 내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알람은 일단 모니터 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일어난 악성 행위고요. 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나와 있고, 지금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 디테일란에 IP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출발지 IP 그리고 지역이 나와 있어요. 위에 보시면 22번 포트가 다 데스티네이션 포트니까요. 이 내용으로 해보건대 무차별 대입 공격이 있었네요. 그리고 아마 보안 관제를 받고 계시다면 보안 관제에서 하는 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발지 IP를 확인해서 악성 행위라고 판단됐으면 IPS 장비에서 이 IP들을 차단하는 것. 이런 업무를 또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애저에서도 애저 디펜더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Take Action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면 총 한 3가지 정도 주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Unforce 룰을 클릭하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그 브루트 포스 공격, 무차별 대입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뭐냐면 그 앞으로 이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가 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요. 제가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디스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가이드를 하면서 작업 수행을 누르면 현재 이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메뉴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된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트리거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한번 트리거 로직 앱 버튼을 눌러서 제가 데모 환경에서 구성해 놓은 로직 앱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트리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트리거가 됐잖아요. 한번 로직 앱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로직 앱은 시큐리티 센터와는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리소스입니다. 이 로직 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가 앱 디자이너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큐리티 센터에서 알람이 만들어지거나 트리거가 생성이 됐을 때 메일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 앱이 하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리소스들 간의 상호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로직 앱까지 잘 활용을 하면 뭔가 보안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가 뭐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뭘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뭘 생성해서 기록한다든지 이러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발표 자료로 넘어와서 남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악성 행위를 하는 사용자가 공인 IP를 통해서 가상 머신에 침입을 하려고 했을 때 IDS가 필요하다, 뭔가 이것을 탐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시큐리티 센터를 활용해서 탐지를 했고요. 실제로 뭐 이걸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NSG가 IPS 역할을 해서 IP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경고가 발생한 것을 트리거로 삼아서 로직 앱으로 전달하고요. 로직 앱은 알람을 만들어서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이 랜딩 존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실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리소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상세 내용을 하나씩 설정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큐리티 센터는 이만 마치고 다음부터는 로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애저에서의 로그 관리 기능은 이 대표하는 몇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애저 로그 아나리틱스입니다. 로그 아나리틱스의 역할은 일단 로그를 수집하고 수집한 로그를 저장하고요. 이 저장된 로그를 필터링해서 차트로 만들거나 아니면 타임테이블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차트가 나오면 이거를 애저 대시보드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애저 플랫폼 로그를 받아올 수 있고요. 또 오퍼레이션 시스템, 즉 운영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나 안에 매트릭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오냐면 가상머신에 에이전트를 심어서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또 받아올 수 있는데 이러한 로그들을 다 그 로그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리소스에서 중앙 관리한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과금 구간이 꽤 넉넉합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무료로 사용하면서도 되게 필수적인 기능을 많이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도 데모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방금 개념을 설명드린 로그 아날리틱스인데요. 지금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에 들어와서 연결된 리소스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상머신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랩VM이 지금 이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저 액티비티 로그, 무료로 제공되는 이 활동 로그가 특정 구독에 있는 활동 로그가 지금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이 다 로그 아날리틱스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상머신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상머신에서 어떤 매트릭을 불러올지 그 내용은 고급 설정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데모 구성을 위해서 일단 프로세스 매트릭 하나를 불러오도록 선택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프로세스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정말 많은 매트릭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로그 아날리틱스에서는 이 매트릭마다 그 수집해오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매트릭만 선택해서 가져오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수집된 로그를 한번 어떻게 필터링 하는지 안내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집된 그 로그들을 여기서 필터링을 걸 수 있는 그 로그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여기서 필터링을 미리 한번 데모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쿼리를 불러왔고요. 이 쿼리는 어떤 쿼리냐면요. 좀 넓게 표시해 드릴게요. 일단 최근 1시간 동안 이 사용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동작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했는지 체크해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10가지를 일단 불러온 다음에요. 이 10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최근 이틀간 데이터를 그 10분 간격으로 가져오는 그런 필터링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잠시만요. 네. 앞서 살짝 장애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형태로 로그를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차트를 내보내기로 CSV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대시보드에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지금 대시보드 중에 여러 사람한테 공유가 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선택해서 제가 고정을 누르면 이렇게 필터링된 내용이 대시보드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제가 데모 환경에서 기존에 구성해 놓은 대시보드고요. 보시면 CPU, IOPS, 네트워크 인아웃도 있고 앞서 설명드린 액티비티 로그도 쌓이고 있고요. 지금 맨 아래 방금 신규로 추가된 프로세스별 메모리 사용량 탑10 정보가 있네요.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화면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며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액티비티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을 하고 나서 뭔가 생성이 됐을 때 그 리스트를 불러오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실패한 이력이나
아니면 뭔가 삭제했을 때 이런 내용들도 다 필터를 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발표 화면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그 아날리틱스의 장점은 애저와 관련된 모든 로그를 수집하고 이걸 필터링을 거쳐서 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대시보드 형태로 꾸며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랜딩존 구성에서 보면 만약에 특정 고객사가 애저에서 나오는 액티비티 로그, 또 활동 로그 같은 기본 로그들을 1년간 보관해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라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외부로 나가는 그 트래픽,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이나 아니면 서브넷 간 통신 트래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NSG에 있는 진단 설정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로그 또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저장된 내용을 로그 아날리틱스로 불러다가 제가 방금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필터를 걸어서 대시보드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DB 서버에 대한 특정 그 매트릭들도 이 에이전트를 심어서 로그 아날리틱스로 가져오게 되면 최대 1년이 아니고 더 많은 기간 동안 730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보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기간을 선택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 애저에서 로그 아날리틱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리소스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랜딩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 입맛에 맞게 아니면 제 선택에 따라서 하나씩 뽑아서 제가 배포하고 그리고 설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좀 다른 형태의 배포 방식을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애저 블루프린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앞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커스텀 디플로이먼트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모두 템플릿에 넣어서 버전 관리도 하고 이걸 통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배포도 한다면 이게 바로 애저 블루프린트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저 블루프린트의 주요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 표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선 그 애저 폴리시하고 지금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애저 폴리시의 정책을 또 활용해서 이 애저 블루프린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정책 패키지의 버전 관리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랜딩 존이라고 하는 리소스 그룹, 정책 그룹을요 하나의 패키지로 딱 감싼 다음에 얘를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리소스 아니면 필요 없는 정책을 조절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맞는 커스텀한 랜딩 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데모 환경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백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제가 지금까지 앞서 구성해 놓은 랜딩존입니다. 이 랜딩존을 제가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맞게 랜딩존을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관리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랜딩존을 구성할 수 있고 아니 우리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 맞춰서 구성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그 입맛에 맞는 리소스들을 뽑아서 저희가 랜딩존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성 자체를 패키지로 다 묶어서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애저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데모 환경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블루프린트의 첫 메뉴인데요.
한번 청사진 만들기를 눌러서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메뉴에 나와 있는 게 빈 청사진인데, 빈 청사진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런 그 리소스가 설치되지 않은 그 청사진을 앞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 형태의 백지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아래에 지금 살펴보면 ISO 27001 기준으로 지금 정책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카프라고 해서 우리 애저를 잘 쓰기 위한 정책 모음집을 제공하거든요. 그 카프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영국 공식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지금 제안하는 그런 랜딩존도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랜딩존을 선택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관리 체계 내용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원하는 값들을 넣어보고요. 그러면 지금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토리지 계정의 그 스큐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상머신 크기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SQL 서버가 있다면 위협 탐지 기능도 배포를 해야 되고, 이 내용들이 모두 ISO 27001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기존의 데모 환경으로 배포해 놨던 청사진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지금 데모 vnet이라고 하는 저한테 청사진이 있고요. 이 청사진을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티팩트라고 하는 게 이 청사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리소스 그룹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NSG와 v넷이 또 생성이 되고, 서브넷도 만드는 그런 배포 템플릿이 들어있네요. 그 아래는 또 정책이 있습니다. NSG를 관리하는 정책. 이 정책은 제가 앞서서 애저 폴리시 보여드렸을 때 그 정책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한번 아티팩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역할 할당이 아니라 제가 정책 할당을 해서요. 여기에 재복구가 구성되지 않는 가상머신도 앞으로 우리 회사는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추가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아마 그 템플릿하고 정책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템플릿은 실제 이 리소스를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포될 내용들이 이렇게 제이슨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책은 뭐냐? 얘는 이 배포된 리소스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정책. 앞서 애저 폴리시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초안을 한번 저장을 시켜볼게요. 네, 지금 저장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 저장된 내용을 한번 게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게시는 뭐냐면 버전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버전이 4였으니까 제가 5로 올려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그럼 버전 이제 5가 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 정책이 할당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사진이 지금 AKS라고 하는 이 구독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버전은 3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이것을 방금 수정한 버전으로 할당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을 바꿔서 전에 갖고 있던 그 블루프린트에서요, 변경된 내용만 새로 적용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적용되고 있고요. 네, 할당이 성공됐다고 나왔죠. 그럼 제가 이 부분이 실제로 애저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리소스 그룹을 찾아가고 있고요. 리소스 그룹 중에서도 저 청사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리소스 그룹으로 왔습니다.
앞서 청사진에 정의된 대로 저 청사진을 배포를 하면 이렇게 보안그룹과 가상 네트워크가 실제 배포가 된 거고요. 아까 정책도 보셨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정의한 정책이 이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리소스를 눌러서 한번 보안 규칙을 추가해 볼게요. 앞서서 시도한 것처럼 NENE로 정책을 열어놓고 제가 새로 규칙을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한이 걸립니다. 이 블루프린트에 같이 이 제한 정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발표 자료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은 결국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웹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모든 설정과 리소스 배포들을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블루프린트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버전도 정해서 제가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방금 아까 버전 5였는데 버전 2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버전을 누르고 할당을 했으면 그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되 변경된 부분만 수정이 돼서 배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어떤 회사의 이 보안 정책과 운영 정책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 랜딩존은 이런 패키지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블루프린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하고 이 랜딩존에 대해서 구성을 쭉 해왔는데요.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랜딩존이란 무엇이냐면 결국은 애저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사전에 설계하고 기초 공사를 해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블루프린트란 무엇이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나 정책들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랜딩존에 대해서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한 가지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이 랜딩존 설계는 클라우드의 운영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운영해 봤더니 이 정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리소스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의 구축 경험을 가진 저희 클루커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비나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